(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35분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의 산중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사의 시선이 어둠 속 도로 옆 공사 현장에 멈추었습니다. 검은 덩어리 위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불꽃 사이로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떨리는 손으로 110번을 눌렀습니다. 출동한 미시마 경찰서 수사관들은 전신이 새까맣게 탄화된 채 웅크린 자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입가에는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매에는 양손을 뒤로 묶었던 결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타지 않은 피부에서 발견된 물집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도시락통 하나를 잊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더라면 끝나지 않을 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등유 폴리탱크가 놓여있지 않았더라면 떠올리지 못했을 방법이었습니다. 4개의 우연이 하나의 비극으로 수렴했고 그 비극은 일본 법조계의 역세를 바꾸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2년 1월 22일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의 하늘은 겨울답게 높고 건조했습니다. 후지산 방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리의 간판을 흔들었고 해는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치단기 대학 영어과 1학년 야마모토 유카리는 이날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 시절 3년간 농구부에서 뛰었고 영어 검정 준 2급을 따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곧장 아르바이트로 향했고 저녁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미시마시 우메나의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아르바이트, 귀가. 매일이 같은 순서였고 그 순서에는 아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원한을 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한 남자가 건설 현장의 흙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 29살. 미시마시의 한 건설회사에서 토목 작업을 마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시내의 이자카야로 향했습니다. 맥주잔이 비워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졌고 하토리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의 이력서에는 보통 사람의 것과는 다른 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원 2회, 각성제, 강도치상, 징역 6년, 그리고 가석방. 이날은 가석방 9개월 차였습니다. 전처와 다시 함께 살고 있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저녁이면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19년과 하토리 주냐의 29년. 두 사람의 이력서를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글자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구부 3년과 소년원 2회. 영어 검정 준 2급과 각성제 전과. 단기대학 추천 입학과 징역 6년. 이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 두 세계가 하나의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후 10시 40분. 핫도리 주냐는 이자카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름진 연기와 맥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1월의 찬 공기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 세워둔 스바루 레거시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걸자 핸들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동료 한 명을 태워 먼저 귀가시킨 뒤 핫도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마즈시 자택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락통. 동료들의 집합 장소에 도시락통을 놓고 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핫도리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되돌아가기 위해 국도 136호를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비추는 왕복 차선 도로. 산으로 향할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1월의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도로를 한 사람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에 올라탄 참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등 뒤로 사라지고 겨울밤의 차가운 핸들바가 손에 닿았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자전거 반사경이 반짝였습니다. 집까지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달려본 그 길이었습니다. 국도 136호 남쪽 방향. 스바루 레거시의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같은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핫도리 주냐가 도시락통을 잊지 않았더라면 이 차는 누마지시로 직행했을 것이고 이 도로를 되돌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136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9살 여대생과 29살 가석방 9개월 차 남자의 궤적은 교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시락통 하나. 그것이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도 136호는 편도 1차선 도로였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넓어서 빛이 비추는 구간을 지나면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을 빠져나오면 다시 빛이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 번갈아 나타나는 그 경계를 자전거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자전거 반사경이 한 번씩 번뜩였습니다. 반짝, 어둠, 반짝, 어둠. 야마모토 유카리는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핸들바를 쥐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금속은 차가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가게의 따뜻한 불빛은 이미 등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앞에는 미시마시 우메나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달려본 그 길을 야마모토 유카리는 오늘도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도로 위에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의 스바루 레거시가 국도 136호를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안에 자전거를 탄 여성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사경이 빛났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 순간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핫도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레거시의 창문을 내렸습니다. 1월의 찬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고 이자카야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와 맥주 잔향이 그 공기와 섞였습니다. 핫도기는 자전거 옆으로 차를 붙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밟는 속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야에 낯선 남자가 차에서 말을 거는 상황에서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의 반사경이 가로등 아래에서 한 번 더 번뜩였을 뿐이지 야마모토 유카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페달을 계속 밟았습니다. 핫도리 주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거시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전거를 앞질렀습니다. 미시마시 아오키 구간의 국도변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한 발짝 들어선 위치,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의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핫도리는 그 주차장에 레거시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도 위에 섰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말을 건 것은 순간적인 접근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뒤 그대로 달렸더라면 충동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핫도리 주냐는 그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앞질러 가서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문을 열고 내려서 보도 위에 발을 딛고 어둠 속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에는 생각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그림자 속에서 핫도리 주냐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자전거 타이어의 가느다란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도착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자전거가 주차장 앞을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핫도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걸터 앉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앞 바구니 위에 양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기대섰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카리는 자전거의 핸들을 틀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앞바퀴 위에 올라탄 남자의 무게 때문에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핫도리가 유카리의 어깨에 팔을 들렀습니다. 팔을 두른 채로 유카리의 몸을 자전거째 레거시가 세워져 있는 쪽으로 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리가 버텼습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전거가 기울었습니다. 핸들이 꺾이고 페달이 종아리에 부딪히고 금속 프레임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1월 심야의 국도 위로 유카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멀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 11시에 국도 136호에는 지나가는 차도 걸어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넘어진 자전거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핫도리가 뒤 옷깃을 잡았습니다. 잡아 끌어 넘겼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팔로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던 29살 남자의 팔과 농구부 3년의 체력을 가진 19살 여성의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조용히 해. 핫도리 주냐가 말했습니다. 동경 고등재판소 판결문에 기록된 이 밤의 첫 번째 대사였습니다. 이 두 글자가 나온 순간 야마모토 유카리의 비명은 핫도리의 손바닥 안에서 막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던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진 자전거의 앞바퀴가 공중에서 헛돌고 있었습니다. 그 회전이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바퀴가 멈추는 그 시간 동안 핫도리는 야마모토 유카리를 끌고 레거시의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유카리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수분 전까지 이 도로 위에서 그녀는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반사경이 빛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가느다란 소리를 내며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익숙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끊어진 곳은 미시마시 아오키의 주차장 앞이었습니다. 핫도리 주냐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핫도리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레거시의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다시 도로를 비추었습니다. 뒷좌석의 문에는 차일드 록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일드 록은 원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가 실수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의 안쪽 손잡이를 잠그는 기능입니다. 핫도리 주냐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잠금 장치는 그 아이들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이 밤에는 19살 여대생을 가두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레거시는 미시마시를 벗어났습니다. 산을 향하는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가로등이 하나씩 줄어들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나간 뒤 어둠이 다시 닫혔습니다. 국도 136호 위에는 쓰러진 자전거만 남아 있었습니다. 앞바퀴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반사경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는 말을 걸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앞질러 가서 기다렸습니다. 막아섰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밀었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나의 충동이 연쇄 행동으로 확대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분 사이에 도망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무시했고 빠져나가려 했고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질렀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압당했습니다. 뒷좌석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레거시가 미시마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의 간격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밀려들었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밖은 칠흑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구간이 시작되자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자갈과 흙을 밟을 때마다 낮은 진동이 차 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다가타군 간남초 가루이자와 숲으로 둘러싸인 좁은 임도였습니다. 1월 심야,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온기는 안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숲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차가 지나간 뒤 어둠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 산중에는 차 한 대, 사람 둘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핫도리 주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얼굴 봤지? 차 번호도 봤지? 경찰에 찌르면 죽여버린다. 뒷좌석에 야마모토 유카리에게 던진 이 말에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죽이겠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핫도리가 말한 것의 핵심은 너는 내 얼굴을 알고 내 차 번호를 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핫도리 주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도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대칭이 협박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하토리는 유카리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카리는 하토리의 얼굴을 보았고 차량 번호를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하토리가 특정됩니다. 하토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유카리에게도 그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없다. 이 문장은 이 밤의 협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나중에 살해의 동기가 됩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뒷좌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쳐도 갈 곳이 없는 산중의 어둠, 소리를 질러도 닿을 곳이 없는 숲의 적막, 안에서 열리지 않는 차문, 이 모든 것이 야마모토 유카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공포로 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거시가 칸나미초 가루이자와의 산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히터의 바람 소리가 사라지자 차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차창 밖은 숲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1월 심야의 산중, 이 시간 이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토리 주냐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 기록은 이후의 시간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기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하토리는 유카리를 재차 협박한 뒤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 속에 칸나미초 산중에서 19살 여대생이 겪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칸나미초의 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가 멈춘 뒤에 정적이 있었습니다. 숲의 적막이 차 밖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적막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저항할 기력을 잃은 것은 하토리의 물리적 힘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겨우 옷을 여미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재판 기록은 그 디테일까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극도의 초췌한 상태였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토리 주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카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디서 내려줄 것인가? 어디서 풀어주면 신고당하지 않을 것인가?
성육이 해소된 자리에 자기 보존의 계산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토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강간당한 걸 떠벌리겠다. 겨우 옷을 여미고 있는 유카리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신고를 막는 것. 유카리가 경찰에 가더라도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 하토리 주냐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협박은 죽이겠다였습니다. 두 번째 협박은 망신시키겠다였습니다. 폭력의 위협 위에 수치심의 위협을 더 씌웠습니다. 이 두 겹의 족쇄는 유카리가 풀려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이미 해방 이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도 이 남자의 머릿속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토리가 다시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히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 온기가 칸나미초의 산중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차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레거시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의 자갈 위를 타이어가 구르며 차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숲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는 미시마 시내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의 머릿속에는 어디서 내려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풀어주면 이 여자는 신고하지 않을 것인가? 협박이 통했을 것인가? 경찰에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 생각 옆에 전혀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하토리 주냐 자신도 정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불안,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 내 얼굴 봤지? 라고 자신이 직접 말한 그 문장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얼굴을 알고 있다. 내 차 번호를 알고 있다. 풀어주면 경찰에 간다. 경찰에 가면 나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다. 레거시는 미시마 시내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줄 것인가? 그리고 내려주어도 되는 것인가? 야마모토 유카리를 태운 레거시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2002년 1월 23일 자정. 레거시는 칸나미초의 산을 내려와 미시마 시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토리 중녀는 야마모토 유카리를 내려줄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유카리를 풀어준 뒤 자신이 특정되지 않을 곳. 당초의 계획은 해방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내려주고 그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레거시가 미시마 시내의 골목을 돌았습니다. 주택가의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닫힌 상점가 앞을 지나고 공원 옆을 지났습니다. 1월의 한기 속에서 거리는 비어 있었지만 하토리의 기준에 맞는 장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내려줘도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레거시는 미시마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야마모토 유카리는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토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미시마 시내의 가로등이 지나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유카리에게는 이 끝없는 배회 자체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이 남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야의 차 안이었습니다. 히터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있던 공간에 전화벨이 끼어들었습니다. 하토리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 운전석에서 전화기의 화면의 빛이 하토리의 얼굴 하반부를 비추었습니다. 뒷좌석의 유카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각성제 동료였습니다. 주사기를 가져와 달라. 상대의 용건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하토리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하토리의 내면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성제에 대한 충동이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석방 이전의 기억, 주사기를 팔에 꽂았던 감각, 그것이 폭발하듯 올라왔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동료에게 가서 각성제를 맞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조함이었습니다. 동료에게 가려면 유카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뒷좌석에 여자를 태운 채 각성제 동료의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내려줘야 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미시마 시내를 돌고 있었지만 하토리의 기준에 맞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였습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유카리는 하토리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풀어주면 경찰에 갑니다. 경찰에 가면 하토리는 체포됩니다. 납치, 감금, 강간. 가석방 9개월 차에 이 혐의들이 붙으면 다시 교도소입니다. 소년원 2회, 각성제, 강도치상, 징역 6년. 그 위에 이번 것까지 쌓이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각성제 충동이 초조함을 밀었고 초조함이 공포를 건드렸고 공포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풀어주면 안 된다. 죽여야 한다. 칸나미초의 산을 내려오면서 자라나기 시작한 전혀 다른 생각이 여기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해방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살해라는 단어가 하토리 주니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시점에 하토리의 내면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동료한테 가서 각성제 맞고 싶다. 19살 여대생의 생명을 처리라는 한 글자로 축약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살해를 결심한 뒤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토리는 생각했습니다. 산에 묻을까? 적당한 산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가라앉힐까? 바다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빨리 동료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각성제 충동이 모든 판단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네거시를 미시마시 와카마츠초로 돌렸습니다. 실가였습니다. 각성제 동료에게 전달할 주사기를 가지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가는 낡은 가옥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 낡은 우편말, 현관 앞의 콘크리트 바닥. 1월의 밤 하토리는 현관 안에서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현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빨간 등유 폴리탱크가 현관 앞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 등유. 시즈오카의 겨울이면 집집마다 현관 앞에 하나씩 두는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20리터. 하토리의 실가에도 매년 겨울이면 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현관 안에서 등유 특유의 석유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니아의 시선이 주사기에서 폴리탱크로 이동했습니다. 등유를 끼얹고 태워 죽이면 신원을 알 수 없게 된다.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살해의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에 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현관 앞에 놓여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울의 일상 그 자체가 살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등유 폴리탱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안아들었습니다. 레거시로 걸어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야마모토 유카리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빨간 등이 폴리탱크가 놓였습니다. 같은 차 안에 사람과 등유가 함께 실렸습니다. 만약 이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현관 앞에 등유 폴리탱크가 없었더라면, 도시락통을 잊지 않았더라면, 유카리가 다른 길로 갔더라면, 이 네 가지 만약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우연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하토리 주니아는 엔진을 걸었습니다. 레거시가 와카마츠초의 실가를 떠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카리를 내려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유카리를 죽일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 빨간 폴리탱크, 뒷좌석의 야마모토 유카리는 이 탱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까? 등유 냄새가 차 안에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레거시가 미시마시 가와라가야의 산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도 야마다 31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블록들이 도로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이 장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레거시의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1월 새벽,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소멸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하토리 주냐가 엔진을 껐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켜둔 채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양손을 뒤로 돌려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입도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카리를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비포장 도로 위에 앉혔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이었습니다. 1월 새벽의 영하 기온이 땅을 얼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비포장 도로 위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이 막혀 있었고 주위는 칠흑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빛이 닿는 범위 안에만 그녀가 있었고 그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산중의 정막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가 조수석에서 빨간 폴리탱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등유 특유의 석유 냄새가 새벽에 찬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하토리는 유카리의 머리 위에서 폴리탱크를 기울였습니다. 등유가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 위로, 어깨 위로, 옷 위로. 투명한 액체가 헤드라이트 빛에 반사되며 유카리의 전신을 적셨습니다. 등유가 머리카락에 스며들고 옷감에 베어들고 흙바닥 위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석유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토리 주냐가 말했습니다. 불 붙인다. 등유를 뒤집어 쓴 사람 앞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공포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이 공포에 의한 경직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저항을 포기한 것이었는지 재판에서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토리 주냐는 이 침묵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풀어주면 경찰에 간다.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침묵마저 자기 논리로 왜곡한 순간이었습니다. 하토리가 멈추었습니다. 수십 초 동안 하토리 주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망설임이었습니다. 이 정도 위협을 했으니 풀어줘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이면 큰일이 난다. 풀어주는 편이 가벼운 죄로 끝나지 않을까. 하토리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문장이 교차했습니다. 풀어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하토리가 수십 초를 망설이는 동안 야마모토 유카리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싫다. 이 한 문장이 저울추를 기울였습니다. 소년원 2회, 각성제, 강도치상, 징역 6년. 그리고 이번에는 납치, 감금, 강간. 풀어주면 잡힙니다. 잡히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포가 마지막 망설임을 삼켰습니다. 하토리 주냐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후두부로 다가갔습니다. 등유에 젖은 머리카락에 라이터를 가져갔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재판 기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피해자의 후두부 머리카락에 라이터로 점화했다고. 이 한 문장 안에 19살 소녀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등유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어깨로 번졌습니다. 어깨에서 전신으로 번졌습니다. 하토리 주연은 그 불길이 번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레거시가 공사 현장을 떠났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
하토리는 불을 붙이고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유카리의 전신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으로 본 뒤에 떠났습니다. 공사 현장에 야마모토 유카리가 남았습니다. 재판 기록과 현장 검증에 따르면 야마모토 유카리는 전신에 불이 붙은 상태로 수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채였습니다. 입이 막힌 채였습니다. 전신에 불이 붙은 채였습니다. 그 상태로 수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콘크리트 블럭 사이에 도달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쓰러졌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미터를 이동했다는 것은 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반사경이 빛나던 그 자전거를 타고 미시마시 우메나의 자택으로 향하던 밤이었습니다. 도시락통을 잊은 남자가 핸들을 꺾지 않았더라면,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현관에 등유가 없었더라면 야마모토 유카리는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밤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토리는 떠났습니다. 어둠 속 공사 현장에는 불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뒤 한 대의 트럭이 이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새벽 2시 35분 트럭 운전사가 110을 눌렀습니다. 미시마시 가와라가야의 산중 도로, 공사 현장 옆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다고. 하토리가 떠난 지 30분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콘크리트 블럭 사이에 웅크린 채 숨을 거둔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살과 타살 양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 자국과 결박 흔적, 그리고 생활 반응이 확인되면서 살인사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야마모토 유카리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저녁 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뒤랑 귀가하지 않았다고. 지문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신은 야마모토 유카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하토리 주냐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토리는 공사 현장을 떠난 뒤 곧장 와카마츠초의 질가로 돌아갔습니다. 등유 폴리탱크를 현관 앞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겨울 난방용 등유. 아무도 이 탱크가 1시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토리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비누를 문질렀습니다. 등유 냄새가 비누 거품과 섞이며 서서히 희석되었습니다. 30분 전에 라이터를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석유 냄새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각성제 동료에게 등유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누마지 씨의 동료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료에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한 대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토리가 격분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구타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불태운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하토리 주냐의 폭력성은 특정 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사기를 전달했습니다. 본인도 각성제를 투약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하토리의 내면, 빨리 처리하고 동료한테 가서 각성제 맞고 싶다는 문장이 현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살인은 끝났고 각성제가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하토리 주냐에게 이 밤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1월 23일 아침이 왔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건설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에서 삽을 들었고 흙을 팠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날 밤에 자신이 한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하마마츠 의과대학의 부검실에서는 새까맣게 탄화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부모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하토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납치 현장인 미시마시 아오키로 돌아갔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자전거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도 136호에서 유카리가 넘어지면서 쓰러진 그 자전거였습니다.
하토리는 자전거를 회수했습니다. 누마즈시 가노가와 하구의 미나토 오하시까지 가져갔습니다. 다리 중앙에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다리 위를 스쳤습니다. 아래에는 가노가와의 검은 수면이 있었습니다. 하토리가 자전거를 난간 너머로 놓았습니다. 금속이 수면에 부딪히는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파문이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까지 타고 가려던 자전거였습니다. 반사경이 가로등 아래에서 빛나던 그 자전거가 가노가와의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유카리의 휴대전화, 지갑, 가방은 누마즈시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지인 집에서 소각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불태웠고 자전거는 강에 가라앉혔고 소유품은 버리거나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밤 하토리 주냐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칸남초 국도 136호에서 레거시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다가 대항차와 접촉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남녀 2인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토리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1월 27일 하토리는 레거시를 칸남초의 자동차 해체 공장에 반입했습니다. 해체를 의뢰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차일드록이 걸려있던 뒷좌석, 등유 냄새가 배어있던 조수석, 야마모토 유카리의 흔적이 남아있을 모든 부분이 스크랩이 되었습니다. 차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타이어는 산업 폐기물 업체의 야적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체 공장이 폐타이어를 별도의 업체에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핫도리 주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핫도리가 1월 25일에 저지른 이 사고의 피해자는 차량 번호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핫도리의 신원으로 이어지고 체포로 이어지고 수감으로 이어지고 수감 중 DNA 채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핫도리 주냐가 증거를 지우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자기 자신을 잡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6개월 뒤의 일입니다. 1월 27일에 핫도리 주냐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일찍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초기에 범행 수법의 잔혹성으로부터 원한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유카리의 교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원한을 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지인들이 말한 그 평가가 수사 기록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수사 방향이 묻지마 범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가방, 핫도리가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지인 집에서 소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가노가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등유 성분 분석은 미시마 시인의 주유소 2곳의 등유와 유사하다는 것까지만 밝혀졌을 뿐 정확한 구매처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이미 해체 공장에서 스크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핫도리의 증거인멸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났습니다. 수사본부의 형광등 아래에는 서류가 쌓여갔지만 서류가 가리키는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가 뺑소니 건으로 자진 출두하여 체포된 것입니다. 1월 25일 밤에 저지른 그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핫도리는 누마조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본부는 아직 핫도리 주냐를 소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핫도리가 뺑소니로 수감된 것과 야마모토 유카리의 사건 사이에는 수사관들의 머릿속에서 아직 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과학적 증거물 분석이 서서히 교차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불태웠고 자전거는 강에 가라앉혔고 소지품은 처분했고 차는 해체했습니다. 자신과 야마모토 유카리를 연결하는 물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02년 7월 11일 누마조 형무소 면회실. 형광등이 낮은 소리로 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의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섞인 형무소 특유의 공기가 좁은 면회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면회실 테이블 위에 면봉과 밀봉 용기가 놓였습니다. 수사관이 핫도리 주냐에게 말했습니다. 미시마시 가와라가야에서 발생한 소살 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타액 제출을 요청한다고. 핫도리 주냐는 이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면봉이 구강 안쪽을 훑었습니다. 타액이 채취되었습니다. 밀봉 용기에 담겼습니다. 핫도리가 타액 제출에 응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사건을 연결하는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산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핫도리 주냐가 입을 벌린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물의 DNA와 핫도리의 타액 DNA가 일치했습니다. 감정서에 인쇄된 두 글자, 일치. 6개월간 쌓인 수사 서류 위에 한 장의 감정서가 놓였습니다. 소지품은 사라졌고 자전거는 물속에 있었고 차는 스크랩이 되었지만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핫도리 주냐는 납치 감금, 강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7월 22일에서 23일 사이 시즈오카 현의 지역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시마시 소살 사건 수사 난항. 그러나 신문이 수사 난항을 보도한 그날 핫도리 주냐는 이미 철창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체포 직후 취조실에서 핫도리 주냐가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다.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 죽인 건 같이 있던 외국인이다. 3개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납치 감금은 DNA로 이미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핫도리는 강간과 살해를 부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합의였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핫도리 주냐의 자기 보전 논리는 체포된 뒤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핫도리 주냐의 입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체포 직후 핫도리는 납치 감금 혐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DNA가 이미 증명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간과 살해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취조실에서 내뱉은 3개의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2일에도 납치 감금은 인정했지만 살해는 부인했습니다. 7월 23일에서 25일 사이 시즈오카 지검 누마지 지부에 송검되었습니다. 핫도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가, 그 패턴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DNA로 증명된 것은 인정합니다. 직접적 물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인합니다. 핫도리 주냐는 철창 안에서도 자기 보전의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었다고 여겨진 물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레거시는 이미 해체 공장에서 스크랩이 되었지만 폐타이어는 산업 폐기물 업체의 야적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체 공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산업 폐기물 업체에 남아있던 그 타이어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타이어를 확보하고 공사 현장 부근의 스키드마크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등유 폴리탱크. 핫도리의 실가인 와카마치초의 현관 앞. 핫도리가 범행 직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던 바로 그 빨간 탱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 등유 성분과 대조했습니다. 세 번째, 테이프. 실가에서 유카리를 결박한 것과 동형인 종이 접착 테이프의 사용 잔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카리의 입과 양손을 묶었던 그 테이프와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수사관들이 유카리의 자전거 소재를 추궁하자 핫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토 우아시에서 강에 버렸다고. 수사본부가 가노가와 하류를 수색했습니다. 강바닥의 진흙 속에서 자전보가 인양되었습니다. 진흙 투성이의 녹슨 금속이 강변에 놓였습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자전거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던 자전거였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반사경이 빛나던 그 자전거가 반년 만에 진흙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폴리탱크가 나왔습니다.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핫도리 주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증거인멸에 구멍이 하나씩 뚫렸습니다. 차체는 사라졌지만 타이어가 남았고, 등유는 흘러갔지만 탱크가 남았고, 결박은 툴렸지만 테이프가 남았고, 자전거는 가라앉았지만 강바닥에 있었습니다. 핫도리의 거짓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7월 30일까지 핫도리 주냐의 부인이 무너졌습니다. 기존의 거짓말에서 전환하여 사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봤으니 등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였다. 이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얼굴을 봤으니. 칸나미초의 차 안에서 핫도리가 했던 협박을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 봤지, 차 번호도 봤지, 경찰에 찌르면 죽여버린다. 협박의 언어와 살해 동기의 언어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의 그 협박이 끝나지 않고 공사 현장의 불꽃까지 이어져 취조실에서 동기로 완성된 것입니다. 내 얼굴을 봤으니 죽였다. 핫도리 주냐의 자기 보존 논리가 한 문장으로 압축된 순간이었습니다. 8월 13일 핫도리 주냐는 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었습니다. 8월 15일 추가 송검, 9월 3일 시즈오카 지검이 살인, 체포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누마주 지부에 기소했습니다. 기소 시점에서 핫도리 주냐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면 자백에 더해 나온 반성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두 글자가 이후 재판에서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는지 핫도리 자신은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미안합니다를 반성의 증거로 인정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두 글자에 대한 판단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가르게 됩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누마주 지부. 초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방도시의 소규모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크지 않았고 겨울에 법정 안에는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법정 입구에서 복도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시마시 솥살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진 차림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10개월 전 국도 136호에서 19살 여대생을 납치하여 산채로 불태운 남자의 첫 법정 모습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의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핫도리 주냐는 피고인석에 앉아 감금, 강간, 살인을 몇 가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강간 장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면 자백했다는 기소 전에 그 남자가 법정에서는 다시 틈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보존의 계산은 법정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관이 모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범행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2002년 1월 22일 밤 국도 136호에서의 납치, 칸나미초 산중에서의 강간, 미시마시 가와라가야 공사 현장에서의 결박, 등유 투하, 점화. 검찰관의 음성이 법정안을 채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 사건의 시간순을 따라 읽혔습니다. 국도 위에서 자전거를 탄 여성을 발견하고 앞질러 가서 기다리고 제압하고 차에 밀어넣고 산으로 데려가고 강간하고 다시 데려와서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고. 그 음성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야마모토 유카리의 부모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검찰관의 낭독 음성이 범행의 세부를 읽을 때마다 방청석의 울음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검찰관의 음성과 유족의 울음,
두 소리가 같은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와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는 부모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물증이 제시되었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1심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소 시점에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태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죄 발언을 반성 태도의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5일이 왔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겨울의 법정안,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무기징역.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없다. 소년원 2회, 각성제, 강도치상, 징역 6년의 전과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 전과는 없다. 둘째, 피해자가 한 명이다. 셋째, 범행의 동기가 이용 목적이 아니다. 금전이나 재물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면 자백과 사죄 발언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바탕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가야마 기준. 1968년에서 1969년 사이 나가야마 노리오라는 남자가 연속 권총 강도살인 3건을 저질렀습니다. 1983년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사형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성질, 동기, 태양,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수, 유족의 감정, 사회적 영향,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 정상,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확립된 이후 일본 법조계는 오랫동안 피해자 한 명의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하는데 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사형의 문턱이 낮아지지만 1명이면 사형의 문턱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일본 형사재판에서 수십 년간 운용되어 온 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틀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1명, 살인 전과 없음, 비이용 목적, 반성 태도 인정, 이 4가지를 종합하면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1심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19세 여대생이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양손이 묶이고 입이 막히고 등유가 뒤집어 씌워지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고. 전신에 불이 붙은 채 수미터를 이동하여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했습니다.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같은 법정 안에서 이 두 문장이 공전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양형 부당.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은 가벼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토리 주냐 측도 항소했습니다. 양형 부당. 무기징역도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쌍방 항소였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아니라서 항소하고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무거워서 항소하는 이례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불태운 남사가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이 항소가 무엇을 불러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검찰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의 심리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전체를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형을 기대하고 낸 항소가 결과적으로 사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동경 고등재판소 앞에서 잔혹성의 한계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9일 동경 고등재판소 1심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지 1년 2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야마모토 유카리의 유족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하토리 주냐의 감형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족에게 이 1년 2개월은 사건 이후 세 번째로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토리가 체포되기까지의 6개월, 두 번째는 1심 판결까지의 재판기간, 세 번째가 이 항소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정은 1심의 누마즈 지부와는 달랐습니다. 동경 고등재판소의 대형 법정이었습니다. 방충석의 규모도, 천장의 높이도, 법정이 주는 위압감도 달랐습니다. 이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장은 타오 켄지로였습니다. 미야자키 쭈투무 사건의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기징역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무기징역도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이 정반대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새벽 2시 공사 현장에서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토리가 수십 초간 망설인 순간, 1심은 이 망설임을 우발성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망설임 이전에 하토리가 한 일들을 봤습니다. 해방 장소를 물색하고, 살해를 결심하고, 실가에서 등유 폴리탱크를 가져오고, 살해 장소를 찾아 차를 몰고, 유카리를 결박하고 등유를 끼얹었습니다. 이 1년의 행위 전체를 놓고 항소심은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 다른 해석. 타오 켄지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심의 무기징역을 파괴한다. 법정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귀. 무기징역이 파기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음성이 판결문의 핵심 논리를 읽어나갔습니다. 산 사람에게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하는 범행에는 율련할 수밖에 없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인간성의 편린도 없다. 타오 재판장의 중후한 음성이 대형 법정 전체를 채웠습니다. 판결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폴리탱크의 등유로 소살하기 위해 살해 장소를 물색하는 등 손놀림이 능숙했으며 범행에는 계획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비행을 거듭하여 2회의 교정교육을 받았고 성인 후에도 징역형에 처해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가석방 후 반년도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 규범의식이 현저히 희박하고 갱생의 의욕이 부족하며 범죄 경향이 뿌리 깊다. 1심이 무게를 둔 것은 우발성과 반성이었습니다. 항소심이 무게를 둔 것은 잔혹성과 계획성과 교정 불가능성이었습니다. 같은 저울 위에 같은 사실이 올라가 있었지만 저울추가 놓이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읽혔습니다. 피고인이 반성 태도를 보인다 해도 이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극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형. 타오 재판장의 입에서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움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피고인석에 하토리 주냐가 혀를 찼습니다. 방청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토리에게 쏠렸습니다. 방청인 증언에 따르면 하토리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도의 자료에서는 그 말이 곤란하군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 반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무기징역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형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기소 시정에서 하토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심은 그것을 반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하토리의 반응은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이 사형 선고에 혀를 찹니까? 이 장면 하나가 1심이 인정한 반성의 진정성에 균열을 냈습니다. 1심은 말했습니다.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심은 말했습니다. 그 경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변호인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최고재판소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변호 측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형은 헌법 제36조가 금지하는 잔악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사형 위헌론이었습니다. 사형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면 하토리에 대한 사형도 무효가 됩니다. 2008년 2월 29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재판장 후르타 유키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재판관석의 높은 목재 벽면이 시각적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판결문의 음성은 건조했습니다. 사형제도는 헌법 제31조 및 제36조에 위반하지 않는다. 기존 합헌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변호 측의 사형 위헌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강간 목적으로 강간한 뒤 살해를 결의하고 테이프로 묶어 도로에 앉혀 머리 위에서 등유를 끼얹고 머리카락에 라이터로 점화해 솟아시킨 사안에서 원심의 사형을 유지한다. 전원 일치.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고 기각. 사형 확정.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이 사건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나가야마 기준이 확립된 이래 피해자 1명, 비이용 목적, 살인전과 없는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된 것은 이 사건이 최초였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법조계가 유지해온 틀, 피해자 수를 중심으로 사형 여부를 판단하던 관행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피해자가 1명이더라도 범행의 잔혹성이 극도로 높고 피고인의 범죄 경향이 뿌리 깊고 갱생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형이 가능하다. 이 판례가 이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토리 주냐는 수십 초를 망설였습니다. 1심은 그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망설임 이전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기소 시점에서 하토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심은 그 말을 반성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직후 하토리가 혀를 찬 그 순간이 항소심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이후 하토리 주냐는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양형 전체를 다시 심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감형을 원해서 낸 항소가 사형을 불러왔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형수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하토리는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사형과 무기의 경계선을 모르겠다. 검찰도 엉터리고 재판관도 마찬가지라는 문장도 남겼습니다. 참의원 의료원이 실시한 앙케이트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사형 집행만은 되고 싶지 않다고, 교수형도 상당히 잔혹하다고. 하토리 주냐는 사형 확정 후 법무성에 보낸 서신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사형은 국가의 죄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문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19세 소녀를 산채로 불태워 죽인 뒤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형수가 재범할 기회는 없습니다. 사형은 국가의 죄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언급은 이 문장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형이 잔혹하다고 했습니다. 등유를 끼얹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잔혹하지 않았습니까? 하토리 주냐가 남긴 모든 기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작된 자기 보존의 논리가
전화 한 통으로 살해 결심이 되고 공사 현장에서 점화로 실행되고 취조실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포장되고 사형 확정 뒤에는 자기 연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토리 주냐의 세계에는 하토리 주냐만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의 유족은 1심 무기징역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2002년 2월 22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19살 딸이 돌아오지 않은 날, 그날부터 2005년 3월 29일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족이 겪은 고통은 법정 기록에 담기지 않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집행은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2012년 8월 3일 법무대신 다키마코의 집행명령에 따라 동경구치소에서 하토리 주냐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향년 40세.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 6개월, 사형 확정으로부터 4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사카 구치소에서도 한 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토리 주냐는 사라졌습니다. 야마모토 유카리는 1982년에 태어나 200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년, 그녀가 이 세상에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2026년 현재 44세입니다. 누군가의 동료가 되었을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을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2002년 1월 22일 밤에 끊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평범한 밤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미시마시 가와라가야의 그 도로변에는 지금도 헌화대와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하나의 선예와 하나의 질문입니다. 선예. 1983년 나가야마 기준이 확립된 이래 피해자 1명, 비이용 목적, 살인 전과 없는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가 이 사건입니다. 일본 법조계는 이 사건을 통해 나가야마 기준의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이더라도 범행의 잔혹성이 피해자 수를 압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이 사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질문. 잔혹성은 양형에서 무한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일본 법조계의 첫 번째 답이 이 사건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도, 어떤 판결도 2002년 1월 22일 밤 국도 136호 위에서 페달을 밟고 있던 19세 소녀의 일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